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곰브리치 미술사 오늘 이제 이 강의는 두 학기 이제 앞부분을 했고, 그래서 요번 학기 이제 후반부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을 하게 되는 그 19장이 바로크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부터 20세기까지 이제 소위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되는, 가장 많이, 르네상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우리가 미술의 시대적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발전하는 시각 세계다라고 하는,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전반기고, 여기 이제 우리 곰브리치 선생님께서 매 시기에 제목을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신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방향성을 얘기해주는 제목을 달고 시기를 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얘기를 전제로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권의 유럽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전까지 다 쭉 들으셔서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아실 텐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바로크의 바로 이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의 이전 상황은 보통 르네상스로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르네상스라고 그러게 되면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미술의 절정기에 올랐던 이제 그 시기라고, 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서양 미술사가 소위 고전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황금기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 시기가 다름 아닌 그리스 로마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끊임없이 서양 미술사가 회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중간에는 소위 이제 기독교, 물론 로마의 그런 그 미술이 이제 기독교에서 번창되긴 했지만, 이제 소위 미술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기가 깨지게 되는 이제 그 기회가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온다. 그래서 로마가 동서 로마로 이제 갈리게 이제 되게 되고요. 그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동서 로마로 이제 갈리게 되면서 소위 이미지에 대한 양가적 판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상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자꾸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의 전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리나 아니면 그런 예술을 종교적 진리의 그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또 한편은 이제 이미지는 언제나 욕망의 영역하고 관련이 된다고 봤고, 그래서 어떻게 성서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그런 욕망의 문제, 모든 종교의 어떤 뭐라 그러니까 그 교리적 내용은 다 떠나도 근본적으로 동일화되고 있는 성격은 금기예요. 그래서 금욕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욕망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대신 진리라고 부르는 어떤 것, 진리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이제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사람이 시각적으로, 일단은 감각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를 접근하려고 할 때 그건 언제나 욕망과 혼돈 세계에 이제 빠지게 되고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기시키려고 해서 나아가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성상들마저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실 미술사에서는 그 미술이 그 전 시대부터 그때까지 줄기차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어떤 발전 과정이 말하자면 장애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상당히 이제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는 시기가 다름 아닌 르네상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그 권력이 당연히 이제 뭐 종교 개혁의 문제도 있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소위 휴머니즘,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단순히 피조물의 존재로만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종교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전에 종교의 어떤 절대적 성격을 보게 되면 이미 인간이 그러한 이제 그런 절대적 종교적 세계로부터 발을 빼기 시작한, 그렇게 하고 인간이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면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르네상스는 여전히 종교적 세계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 회화의 내용이나, 아니 회화나 건축이나 조각이나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나 아니면 이념은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의 영역이 아주 이제 뭔가 자유롭게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표현의 어떤 구속성이 있었죠. 어떤 틀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 예술가의 자유로운 어떤 스타일의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히 금기돼서 일종의 교육화된, 그래서 정해진 틀이 잡힌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리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시기라면, 이제 그런 시기에서 벗어나서 개개의 작가,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낙인을 찍는데 그림에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건 누가 그리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서명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걸 사실 그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전 어떤 인간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삶의 방식들이 아니면 삶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 그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은 구속되었던 창조력 아니면 구속되었던 표현력, 이런 것들이 분출하기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고전주의 아니면 고전주의에서 이어지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어떤 세 사람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빈치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래서 세 사람이 완전히 지평을 열었던 것이고, 그것도 각자 아주 독특한 그러한 미적 세계를 만들었던 거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르네상스에서는 이제 소위 어쨌든 그때까지 미술은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래서 이제 절정에 도달했고, 그래서 대가라는 사람들이 원래 파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더 못 가게 만들죠. 문을 아예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발전적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혼돈에 빠뜨리죠. 할 일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일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기에 바로 요 19장 나오기 전에 18장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혼돈의 시기였었어요. 여러분들 혼돈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술의 영역을 보게 되면 뭔가를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그러나 뭐예요? 어떤 너무나 커다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절정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고는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모방이에요. 모방 내지는 차용이라고 부르는 것. 인용하죠. 인용. 그래서 이전에 절정 상태에 있던 그런 미술들을, 르네상스 미술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방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바로크도 크게 보게 되면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그런 르네상스가 강요했던 그러한 이제 모방 강요권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르네상스하고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너리즘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마감했던 게 바로 이 매너리즘을 이제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이제 독창성이 없이 이제 과거의 전통들을 단순히 생각 없이 모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오려면 늘 모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두보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사가들은 상당히 가벼운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았을 때 이 매너리즘이 이제 그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참 그 하나의 시기,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굉장히 수사적이고 장식적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좋은 것들은 뽑아다가 이렇게 접목시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 뭐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좋게 얘기하면 뭐랍니까,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중심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퓨전 컬처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시기의 성격하고도 상당히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매너리즘은 굉장히 나름대로 과거를 생각이 없지는 않겠으나 길을 찾지 못한 채, 이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술적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양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이란 그거 뭘 두고 양식이라고 그러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통일성, 하나의 폼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채 묶어주는 어떠한 그런 것이 없는 채 그냥 좋은 것들은 전부 끄집어다가 이렇게 막 붙여보고 막 이러는 이제 시기가 바로 매너리즘 시기였다. 이제 이 시기에 그러나 우리 곰브리지 선생은 뭐 이런 곰브리지 미술사에 그리고 모든 미술사는 이제 그걸 적고 있는 그걸 써가는 그런 저술가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미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주관적인 그러한 언수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미술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일 쓰기 어려운 책이 뭐 전문서적보다는 오히려 입문서예요, 여러분들. 입문서. 그래서 입문서는 물론 대가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야 쓰는 것이고, 또 이제 다 알아야지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게 되면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관점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게 바로 주관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입문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쉬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많은 대가들은 마지막에 가서 입문서를 하나 쓰고 싶어 해요. 마치 이제 글을 문학의 영역에 가게 되면 하나의 자기의 그런 그 세계를 마련했던 그 뭐지요, 후기의 작가들이 언제나 쓰고 싶어하는 게 동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그리고 제일 쓰기 어려운 거다. 근데 우리 이제 조금만 알면 자꾸 입문서 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대학은 저도 그런 강사 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 하기 싫은 거 시킨다고 그러면서 교양 강좌들 맡기잖아요. 나중에 점수 내는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A는 몇 % 줘야 된다고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거 하면 막 전화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귀찮잖아요. 그래도 뭐 150명, 200명씩. 저도 그거 한두 번 하도 그냥 안 해보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그 보면 교양 강좌라는 게 여러분 다 보면 인문 강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학의 그런 그 경향들을 보게 되면 인문 강좌는 다 힘없는 사람들한테 시킨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게 뭐야, 서구에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그 대학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인문 강좌를 바로 가장 그 소위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 전임 교수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까지 정년 보장 교수.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서 C4부터 C1까지 있는데 어떤 C4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그분들이 보통 말하자면 이 인문 강좌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상당히 또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곰브리 선생도 물론 이 책은 곰브리 선생이 막 후년에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젊었을 때. 그래서 참 놀랍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게 30대인가 이게 20대 후반인가 30대 이게 쓴 건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30대 이런 책 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보게 되면 이 곰브리 선생도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미술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사도 다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실 팩트야. 뭐 이미 어떤 사료로서 다 남아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찾아내고 또 그걸 이해하는 게 하나의 책을 미술사나 이런 책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단순히 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면서 관점을 배우는 거죠. 관점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러한 독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곰브리 선생은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어느 시기를 다루든지 간에 늘 이렇게 보여주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앞서서 얘기하면서도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게 바로 곰브리 선생의 무슨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객관적 관점이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 곰브리 선생은 어떤 그런 미술을 발전 개념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처음에는 못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이거는 근본적으로 진보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그렇죠. 무슨 역사가 발전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이 점점 진보한다. 막 이런 논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19세기 근대성에서 나오고 있는 진보 이론인데 여러분들 살수록 생활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진보해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 얘기해봐.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거 보면 지금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있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진보론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인가 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예술사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이 점점 발전한다. 진보한다. 그래서 옛 것보다는 지금 게 훨씬 더 고급하다. 막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지금은 그런 관점이 상당히 없어졌지만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곤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곰브리 선생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말하자면 진보나 발전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개성만 있을 뿐이다. 독특성이 있을 뿐이다. 또는 매 시기의 미술 현상들은 말하자면 사실은 뭐예요? 항상 단점과 긍정적인 것과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점을 동시에 껴안고 있다. 이것은 실제가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참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 덩어리고 그래서 이 자료 덩어리를 그 자체로서 뭐 이게 이게 원래 이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역사적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관점을 어떻게 갖고 사료를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해석의 문제일 수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석이 또 자의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성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있는 어떠한 말하자면 어떤 흐름을 동시에 말하자면 통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매너리즘 시대를 봐도 곰브리 선생은 한편으로는 이 매너리즘의 한계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매너리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르네상스에서 이 바로크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대 예술로 건너갈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로 건너가는데 매너리즘의 시대가 중간에 끼어 있던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했던 시대인가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함께 봐주려고 하고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너리즘의 건적 시기에 건너가면 그 매너리즘이 그런 혼돈의 시기 아니면은 일방적 모방의 시기 어떤 양식을 갖지 못한 춥네요 이제 끕시다. 양식을 갖지 못한 하나의 그런 수사의 시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하나의 그런 혼돈이나 아니면 그러한 모방들이 일종의 패러디의 성격을 갖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의미에서 절충주의 이것저것 갖다가 나름대로 말하자면 하나의 형을 짜는 이러한 그 절충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양식을 이제 그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바로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는 말하자면 이후의 시기는 굉장히 양식화되는 경향을 일방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바로크의 이전 시기는 말하자면 매너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지 못한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바로크라는 시기인데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차용이라고 이것저것 갖다가 절충주의적이고 차용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의 자신만의 어떤 양식과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폼 이거를 말하자면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바로크라는 뜻이 그 바로크라는 말도 좀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기서 뭐 르네상스 그러면 되게 멋있는데 바로크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칠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여기도 나오지만 좀 이상하다, 기괴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바로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경향이 좀 많이 갈립니다. 바로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바로크를 상당히 폄하하는 그러한 그 시점들이 상당히 좀 특수하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음악에도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바로크 그건 뭐 그냥 뭐 애들 장난 같고 막 이렇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아주 잘 정제된 고전주의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보게 되면 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양이 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바로크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크 안 좋아해요. 우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 반드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급 교양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정제되고 군더더기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균형화되고 이제 그러한 수사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들, 메시지가 중요해지는 사람들 이제 그래서 언어적 인간이죠. 뭐 시각적 인간이라기보다는 눈이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뭡니까? 좀 깨끗해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고급 교양층들은 바로크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크가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비판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소위 고전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종의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지향점을 갖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 규정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보수주의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번 이제 첫 시간에 시작할 부분이 바로 이 바로크인 19장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 봐야 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17세기 전반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쭉 얘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첫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래서 한 중간쯤 가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날 이제 양식들을 가리키는 어휘들 대부분은 그것이 처음 쓰여진 당시에는 언제나 말하자면 뭡니까? 어떤 그런 조롱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려고 사용되던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오늘날 보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신문지상에 우리 그 말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뭐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말들이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언제나 문제의식에서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양식들에 대한 이름은 언제나 좀 전 세대적인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좀 미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움을 받도록 돼 있고 물론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귀여워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제 그것들이 진정으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전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이름들이 다 이제 그런 조롱의 의미나 폄하의 의미로 사실은 다 만들어지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로마 그 위대한 로마를 망가뜨린 것이 소위 그 야만적이었던 고틱 종족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양식을 그 위대한 로마의 미술에다가 마구 말하자면 집어넣었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고딕 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매너리즘이라는 것도 아주 완전히 폄하의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당시의 비평가들이 혹은 그 이후의 비평가들이 말하자면 상당히 그 미술, 그 당시의 미술을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그래서 괴상하다, 좀 나아가서는 흉측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얕보고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이름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로크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